돈을 내야지. 돈을. 2019년 사우디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파괴됐을 때였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죠. 돈 내면 도와주겠다라니, 웃기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자주국방만이 살 길이라고요. 여기 사우디에 자주국방을 외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꿈을 이루게 해준 나라의 경의를 표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알카탄이라고 합니다. 사우디 외교부 군사협력국에서 일하고 있죠.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서울의 겨울이 이렇게 매서울 줄은 몰랐죠. 사우디에서 한겨울의 1월을 경험해봤다고 해도 이렇게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는 생전 처음이었어요. 두꺼운 코트로 꽁꽁 싸매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국방연구원의 로비에서 한국 측 인사들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국적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높다랗게 솟은 빌딩들, 넓게 뻗은 도로, 어디서나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도시네요.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때 뒤에서 다가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타니 과장님 맞으시죠?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서 있더군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차분한 표정, 그리고 지적인 인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연구원의 김도연입니다. 오늘 하루 일정 동안 안내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아, 김 박사님 반갑습니다. 사우디 외교부 군사협력국 과장 알카타니입니다. 이렇게 격식을 차리며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하나의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 김 박사가 제 시선을 따라 창밖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참 인상적이죠? 사실 이 모습이 완성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5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데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길래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저도 솔직한 감상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것을 극복해왔죠. 6.25 전쟁 직후 GDP가 79달러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는 약간의 자부심이 깃든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1인당 GDP가 3만 5천 달러를 넘었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수치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79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라니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선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말로만 듣던 한국의 경제 성장이 갑자기 현실감 있게 와 닿았습니다. 한국은 경제 발전뿐 아니라 방산 분야에서도 자립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K9 자주포, KF-21 전투기도 그렇고요. 제가 말을 꺼내자 김 박사는 눈빛을 반짝이며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 함께 해드릴 장민호 대령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아, 대령님이 오셨네요. 김 박사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군인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대외협력관인 장민호 대령이었죠. 전형적인 군인다운 단정하고 위험 있는 태도에서 노련함이 느껴졌습니다. 장 대령은 저와 악수를 나누며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카타니 과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방산 협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대령님 특히 자주국방을 위해 한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장 대령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투에 약간의 무게를 더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방산을 전적으로 의존했었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방산업체는 겨우 소총이나 생산할 수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K9 자주포가 세계 1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는 감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저희 사우디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주포 한 대의 가격이 15억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걸 독자 개발하다니 저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 대령은 제 말을 듣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F-21 보람의 전투기까지 독자 개발 중입니다. 이 전투기 사업의 총 개발비만 약 8조 원에 달하는데 이걸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하고 있죠.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13번째로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됩니다. 8조 원이라니 상상도 안 되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사우디에서도 군사 프로젝트에 큰 돈을 쏟아붓지만 이런 식의 독자적인 개발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금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주국방을 향해 얼마나 큰 결심을 했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왔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타니 과장님,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맡고 있어요. 40대 초반의 단정하고 지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박사는 KF-21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으로 방산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라고 들었죠. 그녀의 등장으로 자리가 한층 활기차졌습니다. 이 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개발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죠. 하지만 그 도전이 의미 있는 건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연구자로서 자부심과 동시에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진정으로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협력한다면 저희에게도 자주국방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겠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그게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한국 방산의 성과와 기술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룬 성과도 크다는 걸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한국 측 새 인사와 인사를 마친 후 제 마음에는 새로운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무기 구매라는 사무적인 목적을 넘어서 한국이 어떻게 자주국방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 과정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저와 김 박사, 장 대령, 이수진 박사는 국방연구원 내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우디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석유에 의존해 부유하게 지내온 사우디가 이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그래서 더 절박하게 느껴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국을 찾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우디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말문을 열자마자 제 마음속엔 미묘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사우디의 현실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 때였죠. 저희는 오랫동안 석유에 의존해왔고 덕분에 빠르게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석유만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을 느낀 건지 김 박사와 장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가 점점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있고 기술 발전도 빨라지면서 저희의 석유 자원이 예전처럼 큰 가치가 없어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을 다각화하는 게 절실해졌습니다. 방산 산업을 키우는 것도 그중 하나의 선택이고요.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을 때 김 박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해합니다. 사실 한국도 과거에는 해외 자원에 크게 의존했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됐습니다. 자원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방산 독립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장 대령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197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무기를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의존했죠. 그런데 당시 GDP가 불과 1,000달러 수준이었을 때 우리는 매년 수억 달러를 외국에서 무기를 사오는 데 써야 했습니다. 그 불안함을 떨쳐내기 위해 자주국방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죠. 장 대령의 말을 듣고 저 역시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GDP가 약 8천억 달러에 이르지만 경제 구조가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건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산업 다각화를 추진 중이죠. 그 일환으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방산 산업을 육성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이 특히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처럼 방산 자립을 이룬 나라가 저희에겐 정말 큰 본보기가 됩니다. 사실 사우디가 방산 자립을 꿈꾼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 기술이나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도 쉬운 편은 아니죠. 이 이야기를 할 때 제 목소리에 약간의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방산 자립을 이룬 한국과 비교해보면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 절실히 느껴졌거든요. 김 박사가 자리에서 살짝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한국이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했던 첫걸음 중 하나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이 K1 전차를 개발하면서 독일과 미국으로부터 엔진과 사격 통제 시스템을 도입했죠. 처음에는 부품도 외국에 의존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이 현장 경험을 쌓고 점차 독자적인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김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새겼습니다. 사실 저희 사우디도 방산 자립을 위해 첫 발을 떼려고는 하고 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러한 경험을 듣는 것이 무척 유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도 그런 식으로 개발된 무기입니다. 자주포 한 대의 가격이 약 15억 원인데 초기 개발 비용이 무려 3천억 원 이상이었죠. 하지만 그 결실을 맺은 지금은 세계 1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이제는 자주포 한 대를 생산할 때마다 이익을 내고 있죠. 장 대령이 말할 때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제는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체인저가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과 독자 개발의 차이를 절감했습니다. 저희도 외국에서 고가의 무기를 구매해왔지만 이렇게 기술을 축적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얻는 경험은 없었거든요. 이때 이수진 박사가 다시 한번 조언을 해줬습니다. 사우디가 방산 자립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중요합니다. 저희도 1990년대부터 대학과 연구소에서 방산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왔고 지금은 매년 약 500명의 인재가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만 해도 매년 4조 원에 달하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우디도 매년 상당한 예산을 방위 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떠올랐거든요. 이 대화가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인재 양성 시스템부터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대령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카타니 과장님,
자주국방은 단순히 예산이나 기술 문제만이 아닙니다. 결국엔 그 나라의 의지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죠. 저희 한국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실은 정말 달콤합니다. 사우디도 그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저희도 최대한 돕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사우디가 독립적인 방산 역량을 갖추고 다른 한국처럼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더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주적인 군사력으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겠죠. 저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국의 경험과 조언을 통해 저희 사우디도 방산 자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솔직히 공유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의 방산 개발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뿐이었죠. 도전. 한국은 매 단계마다 스스로에 대한 도전과 싸움을 해왔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슬며시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K9 자주포도 초기에는 실패와 문제 투성이었어요. 첫 시험 운행 때는 엔진 과열 문제로 갑자기 멈춰버린 적도 있고 포탄이 제대로 발사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었죠. 당시 연구원들은 거의 날밤을 새우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저희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 때문이었어요. 이 박사의 말에서 그녀의 열정과 한국의 결의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자주포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주국방이라는 이루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 속에도 묘한 불씨가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장 대령이 또 한 번 말을 건넸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외교적 협상과 기술적 도전을 겪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은 쉽게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기술은 아예 독자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기의 에이샤 레이더 기술은 미국이 협력해주지 않아 결국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했죠. 그 에이샤 레이더라면 최신 전투기에 탑재되는 레이더 시스템 아닌가요? 제가 묻자 장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에이샤 레이더는 수백 개의 송수신 모듈을 통해 적의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죠. KF-21에 탑재된 에이샤 레이더도 우리 기술로 완성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협력 없이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결국 해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이 정말로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외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근성. 그것이 바로 한국을 이끈 힘이었죠. 한국이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걸어온 길은 절대로 쉽지 않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저도 어딘가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다른 나라와 협력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꿈꾸던 자주국방의 완성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 무거운 다짐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사우디도 한국처럼 언젠가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이 이렇게 먼 길을 걸어왔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우디 주재 한국 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팔기 위해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대화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저도 한국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쯤 장민호 대령이 슬쩍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카타니 과장님, 혹시 사우디 주재 한국 대사가 군 출신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군 출신이요?
대사가요? 사우디에서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사우디 외교부에서는 외교관은 외교 전문가들로만 꾸려지기 마련이거든요. 군 출신이 대사로 파견된다는 건 정말로 예상 밖의 일이었죠. 정말인가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장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우디에 주재 중인 한국 대사는 박진우 대사님인데 한국 공군에서 별 4개를 달았던 장군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공군의 최상위 계급 대장 출신이죠. 별 4개 장군 출신이라니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별 4개라면 한국군의 최상위 계급 아닙니까? 한국군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단 몇 명밖에 없을 텐데 그런 인물이 대사로 사우디에 파견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일반 외교관도 아니고 별 4개를 달았던 인물이 사우디에 와 있다니 그것도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서라니 놀랍고도 인상 깊었습니다. 장 대령이 저의 놀란 표정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사님께서 사우디로 부임하신 뒤 양국의 군사 협력이 상당히 강화됐죠. 사우디와 한국의 방산 협력에 대해 그만큼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진 박사도 이 이야기에 가세하며 덧붙였습니다. 박 대사님께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군사 외교 전문가이기도 하십니다. 사우디에 부임한 이후로 양국의 군사 협력 프로젝트가 눈에 띄게 늘었죠. 사실 KF-21 전투기 공동 연구 협력 논의도 박 대사님이 직접 사우디 고위층을 만나 설득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KF-21 전투기 프로젝트도 박 대사님이 이끌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개발 비용만 해도 약 8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대규모 사업에 사우디가 협력 파트너로 함께할 수 있도록 박 대사님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으셨죠. 8조 원. 그 금액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전투기 개발비로 그 정도의 금액을 쓴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사우디와의 협력을 위해 한국 대사가 직접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보통 대사들은 외교 업무나 외교 행사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대사님은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난 듯 보였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우리 사우디와 진정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장 대령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 대사님께서는 사실 공군에서도 강철 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공군 작전 사령관으로서 여러 차례 해외 훈련을 이끌었고 한국군의 해외 파병 때도 직접 지휘하신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을 단순히 무기 거래 이상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분을 파견한 겁니다. 강철 대장 저는 조용히 그 별명을 곱씹었습니다. 무언가 강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물을 떠올리게 하는 별명이었죠. 한 나라의 대사가 단순히 외교적 명분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나라의 방산 협력과 국방 강화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 사우디에서 만약 비슷한 일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지도 상상하게 됐습니다. 사우디에서 장군이 대사로 파견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저희는 대개 군은 군대로 외교는 외교로 철저히 분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두 가지를 과감하게 융합해냈고 그로 인해 사우디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 셈이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김도연 박사가 다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와의 협력은 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방산은 물론 에너지와 기술 협력까지 포함된 포괄적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 한국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 대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사우디에 오신 거죠?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대사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우디와 함께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는 게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별 4개 장군 출신인 인물을 직접 사우디에 보낼 만큼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팔고 끝나는 관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와의 관계를 더 깊고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려 했고 그 진심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선 우리 사우디 역시 단순히 구매자의 입장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 이 두 나라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한국 측 인사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멀리 63빌딩과 남산타워의 불빛이 은은하게 한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우디의 미래와 자주국방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저희 테이블에는 와인잔이 돌고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김도연 박사와 장민우 대령 그리고 이수진 박사가 저와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모두 하루 종일 피곤했을 텐데도 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 역시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와인이 몇 잔 오간 뒤 대화는 조금 더 깊어졌고 장 대령이 문득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카타니 과장님, 이제는 더 이상 강대국에만 의존해선 안 되는 시대입니다. 한국도 그걸 깨닫고 자주국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가슴이 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우디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약간의 망설임 끝에 그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장 대령님 맞습니다. 저희 사우디도 더 이상 강대국의 보호만을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 계기 중 하나가 2019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혹시 그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장 대령과 한국 측 인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람코 석유시설 공격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9년 9월 14일 저희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석유 시설 중 하나인 아부카이크와 쿠라이스가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받았던 사건이었죠. 아람코의 핵심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사우디 원유 생산량이 하루에 약 570만 배럴 줄어들었습니다. 사우디 전체 석유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그 손실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국가 안보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었죠. 저는 그때의 충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저희는 미국이 당연히 개입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은 오랜 동맹국이고 특히 방위 협력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즉각 대응해 줄 거라고 믿었죠. 김 박사가 제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때 우리에게 아무런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몇 마디 성명을 발표하고는 끝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선 충격적인 일이었죠. 사우디는 오랫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신뢰하며 방산 장비의 7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해 왔는데 막상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사우디는 커다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석유 의존도와 외부에 대한 방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그때야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렀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을 통해 방산 자립을 포함한 산업 다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장 대령은 제 말을 경청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카타니 과장님,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한국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거의 모든 걸 의존하던 나라였습니다. 무기 체계는 물론이고 군사적 보호도 미국이 담당했죠. 그런데 언제까지고 그렇게 의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결국 한국의 안보는 한국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조금 더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엔 무모하다고 생각했던 자주국방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한국 GDP가 1,000달러가 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위 산업에 투자를 늘리고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데 힘썼죠.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김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우디도 이미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사우디는 자주국방을 충분히 실현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석유 수출로 경제적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것만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김 박사의 말에 힘을 얻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사우디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첫걸음을 떼기엔 그 자원이 큰 힘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저는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사우디도 이제 자주적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결심이었죠. 이수진 박사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희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협력하면 사우디가 자주국방의 기반을 닦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함께 기술을 공유하고 연구개발을 협력하면 더 강력한 방산 파트너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수진 박사의 말을 듣고 진심 어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감동적이었죠. 이 자리가 단순한 만찬 자리가 아니라 사우디와 한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변의 레스토랑에서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처럼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원과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강한 의지와 전략, 그리고 실질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가 한국이라면 우리 사우디도 충분히 자주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사우디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국방부와 협력해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새로운 방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들여온 K9 자주포와 무인기 시스템도 사우디 내에서 시험 운영에 들어갔고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사막의 험난한 지형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죠. 최대 사거리 40km에 이르는 자주포가 사우디 군에 배치된 이후로 우리는 전장에서의 전술적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험 운영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소식을 받았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측에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우디에서 K9 자주포와 같은 첨단 무기를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었고 더 이상 외국에만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자신감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협력한 무인기 시스템은 사우디의 광활한 사막 지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우디는 면적이 무려 220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넓은 영토를 감시하고 국경을 보호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무인기 기술을 도입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추고 나니 경계 태세가 훨씬 강화된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인기는 최대 12시간 동안 비행하며 고화질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덕분에 우리는 국방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고 국경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죠. 사우디 국방부 내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는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롤모델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는 그 말에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친구더군요. 돈만 받고 떠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오늘 알카타니 씨의 사연을 통해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네요. 사연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